1979년 11월 2일 오후 3시 15분경 파리 북쪽 클리냥쿠르 문 앞도로에서 차 한 대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섭니다. 앞에 서 있던 덮개 씌운 트럭의 방수포가 거치고 그 안에 있던 무장 경찰관들이 사격을 시작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이었고 주변에는 퇴근길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당시 프랑스에서 공공의 적 1호로 불리던 자크 메스린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래 남은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끝내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그는 1936년 파리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의 알제리 전쟁의 병사로 갔고 돌아온 뒤 몇 해 지나 강도로 처음 형을 받습니다. 1960년대 내내 프랑스와 캐나다를 오가며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합니다. 붙잡히면 형을 살았고 나오면 다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범행은 은행과 보석상을 노린 무장강도, 그리고 몸값을 노린 납치였습니다. 방법 자체는 당시 프랑스에서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갈라놓은 것은 범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건을 스스로 이야기로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그는 언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갔습니다. 수배 중에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했고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도피 중인 사람이 잡지에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것 자체가 뉴스가 됐습니다. 경찰이 못 찾는 사람을 기자는 만나고 있다는 구도였습니다. 1977년에는 수감 중에 쓴 자서전이 출간됩니다. 책에서 그는 자기가 여러 명을 죽였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이후 과장으로 평가됐습니다. 확인된 것과 그가 말한 것 사이의 간격이 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편에서는 그 간격을 계속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1972년 그는 캐나다 퀘벡의 교도소에서 탈출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 뒤 무기를 들고 그 교도소로 되돌아갑니다.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것이었고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시 붙잡혀 형이 늘어납니다. 이 일화가 그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탈옥한 사람이 교도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신문이 좋아할 만한 소재였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보도는 사건 기사보다 인물 기사에 가까워집니다. 그의 생김새와 말투, 변장 습관이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1973년 프랑스로 송환된 뒤에도 그는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978년 5월 8일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상태 교도소에서 빠져나갑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경비가 엄한 시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이 탈옥은 정부의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해야 했고 교정 당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를 잡는 일은 수사사안이 아니라 정권의 체면 문제로 바뀝니다. 전담 조직이 꾸려졌고 예산이 붙었습니다. 정리하면 탈옥은 여러 차례, 도피 기간은 마지막에만 18달입니다. 탈옥 이후 그는 18달을 파리와 그 주변에서 지냅니다. 그 기간에도 은행 강도와 납치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인터뷰도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찾는 사람이 잡지에 실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편집국이 그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정치적 인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도소 처우를 비판했고 자기 행동에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주장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검증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그가 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서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를 호의적으로 보는 응답이 나왔고 그의 얼굴이 실린 잡지가 팔렸습니다. 언론과 그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성립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면을 얻었고 지면은 판매 부수를 얻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중의 압력이었습니다. 못 잡는 것도 문제였지만 잡히지 않은 채로 유명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배경이 마지막 날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뒤에 나옵니다. 다만 이는 지적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1979년 가을, 경찰은 파리 18구의 한 건물에서 그의 은신처를 확인합니다. 감시가 붙었고 그가 움직이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에 걸친 준비였습니다. 11월 2일 그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작전은 경찰 특수부대가 맡았습니다. 지휘관은 로베르 브루사르 경정이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트럭 한 대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 안에 무장대원 넷을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시킨 뒤 근거리에서 제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차가 트럭 뒤에 멈추자 방수포가 거쳤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전 경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명령도, 확성기 방송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승자였던 여성도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측 설명은 차 안에 수류탄과 총기가 있었고 그가 그것을 시민이나 경찰에게 사용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차 안에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사살 직후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위험이 실제했다면 정당한 조치였다는 쪽과 경고 없이 시가지에서 사람을 사살한 것은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는 쪽이 부딪혔습니다. 이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재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법정에서 확정할 기회가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범행 규모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말한 숫자, 경찰이 추정한 숫자, 판결로 확정된 숫자가 각각 다릅니다. 마지막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힐 절차가 더는 없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이 결말은 더 불편합니다.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당했는지가 공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유족에게는 판결문 대신 신문 기사만 남았습니다. 확정 판결로 정리된 부분과 끝내 정리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무기 사용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수부대 운용 방식과 사전 경고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 저녁 모든 방송이 이 소식을 첫 순서로 다뤘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도 언론이었고 그의 마지막을 가장 크게 전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파리 근교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그가 1979년 11월 2일에 죽었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가 만든 이야기와 경찰이 만든 설명 사이에서 정작 법정이 정리했어야 할 부분은 비어있는 채로 남았습니다.